입추가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듯한 9월입니다. 그래도 절기는 못 속이는지라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에 마음이 살랑살랑 가을을 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가을의 낭만을 더하는 우리 곁의 이야기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문화통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여성의 삶에서 시야를 넓혀서 우리 인간의 전반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시죠. 언제나 그 슬픈 속에서 희망을 찾고 또 소외받은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소설가 이경자 선생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경자 선생님이 들려드리는 소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경자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기 자리 메워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9살 때 그 소설이 무엇이라는 거 전혀 몰랐고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인 줄도 모르면서 나는 문학가가 되겠다, 소설가가 되겠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장편도 쓰고 중편도 쓰고 단편도 쓰고 이랬는데 그 어느 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전국 여고생 단편 소설을 모집한다고 그런 공고가 신문에 1단짜리로 요만하게 나서 제가 써놓은 단편 소설 하나를 거기에 응모했어요. 그래서 입상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그러고 공부를 너무 못해서 이렇게 제가 아주 반항적인 아이라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래라 저래라 뭐 외워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저한테 맞지 않고 저는 끝없이 상상하고 선생님이 만약 뭐 저 애를 바라보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왜 선생님은 저 애를 바라볼까? 이런 상상을 하느라고 선생님이 가리키는 수업은 잘 듣질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그 당시에 그 특기장학생으로 그 고등학교 때 무슨 상장이 있으면 특기생으로 그 조금 배려해서 뽑아준다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서라벌 예술대학이에요. 거기에 김동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지금 너무나 한국문단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신 오정희 선생님이 저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하셨어요. 이화여대 여고 나오시고 와서 지금도 이제 문단에 많은 강원도의 자랑이시죠. 그 오정희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 근데 오정희 선생님은 21살인가 이럴 때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됐어요. 오정희 선생님이 저보다 1살 더 많긴 하지만 저는 제가 너무나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글 잘 쓴다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19살에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정도의 신춘으로 딱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9, 20, 21, 22, 23, 24, 25, 7번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소설을 쓸 수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 이유가 없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설을 25살 되던 해에 단편 소설을 5편을 썼어요. 죽기를 각오하고요. 난 이제 내년 이번에 신춘문예 안 되면 1월 달에 저 고향에 가서 그 홍련암 밑에 바위 그 사이에 빠져 죽겠다. 이렇게 하고 결심을 하고 한여름에 소설 5편을 썼는데 그 4편 제 친구가 그 숙명여고를 나와서 서라벌 예대에 들어온
시인 친구가, 그 친구는 이대 전국 여고생 시100일장에서 장원을 했던 친구인데, 서라벌 예술대학에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우수한 학생들이. 저처럼 시골에서 감자 파다가 금방 온 것 같이 새까만 까무잡잡한 애는 없었어요. 제가 유일한 아주 촌뜨기죠. 근데 그 친구가 하루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가 신춘문예에 떨어지는 거는 글씨체가 나빠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써주겠대요. 지금처럼 워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손으로 다 이렇게 펜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나빴어요. 이 글씨체를 보고 소설을 뽑는다는 게.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하는 네 편은 제 필체로 써서 동아, 조선, 중앙, 한국 이렇게 보내고요. 내 친구한테 한 편 줬어요. 그럼 너가 써봐라. 그러니까 얘가 아주 유려하고 세련된 필체로 써서 그거는 서울신문에 냈어요.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서울신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 친구가 써주지 않았으면 아마 소설가 못했을 것 같거나 여러분 앞에 쓸 수 없이 제가 벌써 죽어서 구천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도 제가 책을 내면 늘 그 친구한테 먼저 보내요. 너무 고마워서. 소설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먹은 밥이 당장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소설을 한 권을 읽고 나서 내가 모르던 인물,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인생살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어떤 여성, 이런 인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소설의 장점은 뭐냐? 영화는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는 아주 감미로운 음악이 깔리고 경치도 아주 그 사랑을 고백하기에 좋은 풍경에서 영상이 담겨져요. 그러나 소설은 오로지 우리가 일상에 쓰는 한국어로 묘사될 뿐이에요. 그 묘사 속에 독자 개개인이 그 묘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소설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잘 읽으면 영화도 훌륭하고 드라마도 훌륭하고 음악도 훌륭하지만 소설은 소설 나름대로 독자를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소설에 개입해서 무언가 요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성정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은 지나가면 볼 수 없고요. 물론 다음에 다시 봐야 되지만 그 장면을 다시 보기가 보려면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극장에 가면 한정된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극장 기침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소설은 내가 그 전체 하나를, 한 사람의 일생을 담은 소설을 내가 한 권을 딱 들고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이렇게 엎어놨다가 다른 짓 하다가 또 보고 이 사람이 아까는 슬펐는데 왜 지금 갑자기 즐거워졌지? 하고 기억이 안 난다면 읽은 페이지를 다시 이렇게 들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30이나 40대가 되었을 때 내가 그때 20대에 어떤 소설가의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참 좋았었는데 내가 그때 펑펑 울었었는데 왜 울었지? 하고 어느 날 문득 의문이 생긴다면 그 소설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 시시해.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울었던 거구나 하고 내던지면 그건 값어치가 아주 얕은 소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내가 그때 20대에 이래서 그때 내가 울었구나 라고 다시 발견할 수 있다면 좋은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소설을 구별하는 방식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읽어도 뭔가 새로운 감동, 그 소설 속에서 새로운 발견, 혹은 작가가 이 부분은 좀 공부를 덜 해서 썼구나 하는 결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런 소설이 좋은 소설이에요.
제가 작년에 3번째 집이라는 장편 소설을 냈는데 그거는 탈북자가 주인공이에요. 탈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압록강에 가서 탈북한 루트도 가보고 주인공은 하나지만 수십 명의 탈북자를 만나고 이 탈북자를 만들어낸 과거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예요. 강제징용. 그래서 제1교포가 생겨서 그 제1교포의 아들인 아버지가 북송돼서 북한에 가고 이런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후쿠오카에 가서 탄광에 가보고 이런 걸 다 하지 않으면 소설이 살아있는 소설이 되지가 않아요. 이 문장이 살아있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근데 저는 아주 극성스럽고 강원도 설악산의 정기를 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꼭 가서 확인하고 소설을 씁니다. 이번에 제가 책 선전하는 건데 건너편 섬이라는 소설을 냈는데 거기에는 단편 소설이 8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독의 해자라는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제가 소설가라는 직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소설가는 이런 성인 거예요. 집. 저라는 하나의 소설가라는 이경자가 아니라 자연인 이경자가 아니라 소설가 이경자가 있는 집. 그리고 이 주위에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남편도 못 들어오고 아이 자식도 못 들어오고 친구도 못 들어오고 부모님도 못 들어오고 형제 자매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해자를 두른 거예요. 해자 알죠 여러분? 그 성에 그 외적이 침입할 수 없게 성곽 둘레에다가 물길을 내서 물을 두르잖아요.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소설가는 고독으로 해자를 치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고독을 넘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못 들어오고 애인도 못 들어오고 자식도 못 들어오고 부모님도 못 들어오고 형제 자매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을 쓴다는 것 때문에 정말 저의 육친들에게 쓸쓸함과 허전함을 주는 거예요. 육친들에게 허전함과 쓸쓸함을 주면 저는 1000배, 1000배로 쓸쓸하고 허전한 거예요. 이게 저는 소설가의 팔자라고 생각하고 소설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독의 해자라는 소설가가 주인공인 소설을 썼어요. 고독의 해자. 근데 그 고독의 해자를 이번에 책을 내면서 교정을 볼 때 주인공이 70살에 죽었어요. 소설가가 죽었는데 이러면 제가 70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75로 바꿨어요. 주인공을 교정 볼 때. 근데 사실 이게 75에 죽기 싫거든요. 제가 84살에 죽고 싶은데 그 소설상 84살에 죽는다 그러면 소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 정도로 제가 고쳐놨거든요. 이런 게 이제 소설가 운명이고 팔자고 슬픔이고 고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경자 선생님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 또 정말 뜻깊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설악산의 정기가 남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목소리도 낭낭하고 눈빛도 너무 또랑또랑하고 이렇게 여기 앉은 학생들이 많은 좀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어떤 분부터? 그래서 대학생인데 지금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서요. 혹시 권장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으신지. 요새 유행하는 것들도 읽을 필요가 있지만 우선 고전을 읽었으면 아주 좋겠어요. 문학으로서의 고전, 역사로서의 고전, 인문학으로서의 고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마치 그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자라나듯이 내가 논어를 읽었다. 그러면 공자에 대해서 뭔가 다른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읽게 되고 그걸 읽고 나면 또 그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찾아서 읽게 되고요. 그 춘추 전국시대에서의 어떤 사람이 내가 딱 맞는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연구하게 되고 이러면 인생이 절대로 지루하지도 않고 낭비할 짬이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제가 하고 싶어도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은
막 3일 동안 밤을 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는 그렇게 하늘이 내려준, 하늘이 여러분의 생명에게 준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가장 손해 안 나는 삶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생님이 쓰신 이제 소설들을 이제 읽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비평을 하거나 혹은 기사에 보면 꼭 여성주의 작가라는 말이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제대로 알아야지 남성을 알고 남성을 제대로 알아야지 여성을 알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여성을 아주 여성을 깊이 사랑하고 여성을 잘 아는 소설가라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네. 네, 데뷔를 이제 70년대 하셔서 계속 쉬지 않고 작품을 쓰고 계신데 그것도 정말 놀랍지만은 최근에는 또 장편 위주에서 단편 소설집도 그동안 이렇게 써오신 거를 또 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 그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뭔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면서요.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소설만 쓰고 살을까? 소설 이외에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 없을까? 소설 쓰는 것이 왜 저로 하여금 사랑하게 할까? 저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고 제 운동이 등산인데 소설 쓰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느라고 이제 등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이럴까 하고 저도 저 자신을 따져볼 때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게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다 그러면 바로 다른 분들에게도 있는 희망, 나에게도 있는 희망, 다른 분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상처를 함께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걸 하다 보면 1년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소설을 씁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이번 전시 제목이 김유정 꽃으로 오다거든요. 김유정의 꽃은 바로 동백꽃입니다. 근데 그 동백꽃이 저 남쪽 지방에 피는 빨간 동백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산골에 봄이면 피는 노란 생강나무 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구하 작가와 유승현 도예가가 두 작가가 힘을 합쳐서 이번 전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거북이가 우리나라 전설이나 뭐 여러 나라 동양권에서는 장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은 한 100여 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읽혀지고 앞으로도 읽혀지는 그런 문학적인 컨텐츠의 영원함, 그걸 기원하고 또 기리기 위해서 거북이를 꽃에다 달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나무거든요. 나무 가지가 두 개가 연결된 거를 이제 열리지라 그러잖아요. 열리지 밑을 지나가면 사랑은 이루어진다. 그런 사랑에 대한 테마를 이 그림에 담아서 그 소설 속의 컨텐츠를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이런 연기와 같은 이미지가 또 아련한 옛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그거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올 한 해 동안 봄부터 지금까지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인들이 그 서정적인 작품을 가지고 우리 원주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서를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시화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 이 후배로서 또 지역 주민이면서 후배로서 이 박경희 문학공원에서 저희 원주 여성문학인의 회원들과 함께 시화전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의미가 있고 뜻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들은 거. 야, 그리고 잠깐. 하고 저쪽에 백석도 나오. 이 작품은 춘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여류 소설가이신 박계순 선생님의 작품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게 춤추는 무당벌레라는 그 작품에 수록된 그 작품을 저희가 그 각색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개인의 윤리가 사회의 윤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사회 윤리 또한 그 개인 윤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모순 속에 빠져 있는 내용을 그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시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네. 야, 네가 좀 참아라. 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정도껏 해야 말이지. 아이고, 쟤 애들만 보고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돌아앉은 쉼표에서 남편한테 매일 맞고 사는 조금자 역할의 신영호입니다. 개장수 부인 정말순 역을 맡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두 집 살림하는 남편에게 당한 허남이 역할의 김예숙입니다. 가짜 대학생 노릇하다가 배신당한 김숙힐 역할의 이다현입니다. 석 달까지는 돈 한 푼 안 받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대학교 활동한답시고 혼숙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속이 막 뒤집히는데 아니 가짜가 넘치는 세상에 가짜 대학생 노릇 좀 하게 뭐 그리 죽을 죄라고? 이 작품은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무지에서 일상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대변해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무지에서 또 당했던 모든 일들을 소소한 얘기로 이끌어가는 그 사연들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를 포기하고 미자료는 충분히 받았다. 그런데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다 썼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편안하다. 너무 지금 그런 얘기야? 아유, 뭘 말하는지 딱 알겠다. 우리가 여기는 게 싫어.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게 정답이 딱 나오는구만. 네가 돈 쓸 데가 한 군데밖에 더 있어? 극단 여우는 2007년도에 창단해서요. 저희는 창작 연구를 중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작가와 만나서 그 작품을 만들어서 무대를 올리는데 저희가 젊은 연출가와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작가들 작품들을 각색하고 연출하는 방법으로 계속 창작 연구를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4명의 여자가 펼치는 운명적인 이야기 극단 여우의 돌아앉은 쉼표 많이 보러 오세요.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신지요? 꿀맛 같은 휴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피로와 무기력함. 이를 흔히 월요병이라고 하죠. 여기 여러분의 월요병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획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을 전통춤으로 풀어내는 젊은 무용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무용단이죠. 설아의 단원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설아라는 이름이 글쎄요, 이렇게 예쁜 여성의 이름 같기도 하고 또 작품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설아라는 이름을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설아 무용단이라고 해서 제 이름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거는 제 이름은 그렇게 이쁘지 않고요. 이름 예쁘신데요. 네. 영란님이시죠, 예. 영란님. 네. 예, 설아의 설자는 우리 그 설날에 으뜸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따오고요. 아자는 그 한자의 아름다운 알자를 써서 으뜸되는 아름다움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담은 이름입니다. 저희 무용단은 2011년에 창단되어서요. 지금 네. 작년에 전문예술단체로 등록이 되고 창단 공연인 꽃이 나빌레라 그리고 기획 공연인 춤 이소공감을 공연하였습니다. 네, 무용단 뭐 이름만큼이나 네. 공연들도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예, 이번 공연은 어떤 취지인가요? 네, 이번 먼데이 충전쇼는 이름 그대로 월요일 날 지쳐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색다른 충전의 계기를 무용 공연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네. 저희 무용뿐만 아니라 연극 그리고 소리, 밴드 이렇게 뭐 다양한 그 장르들이 모여서 상설 공연 형태로 원주에서는 처음 올려지는 그 기획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치유 공연. 글쎄 월요병이 이 공연을 보면은 좀 많이 치유가 될지 치유가 됐다고 그러던가요? 다른 분들이요? 네. 전통춤이라고 하면 보통 지루하고 또 옛날스럽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기피하시는 인식이 있으신데 네. 이 첫 주에 시작을 하는 월요일 날 이렇게 흥겹고 즐거운 공연을 보게 돼서 많은 힘을 받고 또 충전이 되었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월요일에 월요병 때문에 피곤하고 좀 뭔가 무기력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연을 딱 보면서 우리의 그 기를 딱 받아서 뭔가 이렇게 충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전통 문화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또 접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이제 뭐 서양의 음악이나 뭐 문화들을 더 많이 찾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무용수로서는 이렇게 좀 전통 문화, 전통 무용에 대한 이해 폭이 좀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전통 춤이라는 것이 네. 일반 분들이 접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아쉬운 거는 좀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교육적 과정, 좀 더 정교화된 교육 과정 안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다 보면 일반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그런 문화적인, 특히 전통 춤에 대한 이런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척에 힘을 두고 보지 못한 이내 심정 보고 팔아오린 이마 안 보이네 볼 수 없는 자느냐 누웠느냐 애타게 불러봐도 그저 큰일은 한 곳이 없네 대고 하하나 아깝다 내 청춘 양산에서 시작되었던 춤인데요. 그 부산에 있는 통도사라고 아시죠? 그 절에서 스님들이 추어졌던 춤인데요. 그걸 이제 도포와 갓을 쓰고 학처럼 표현을 해보는 거죠. 학처럼 우아한 표현과 먹이 먹는 모습과 이런 모습들을 표현을 한 춤이에요. 춤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우리 사실 무용이 보면 유난히 좀 선이 곱고 좀 여성스럽고 그리고 우리 무용을 좀 이해하려면은 사실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뭔가 중요한 요소를 알고 보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춤으로 잘 알고 계시는 춤 중에 살풀이가 있어요. 네. 살풀이 속에서 기본적인 동작의 요소를 보면은 한흥 멋태가 그 속에 녹아 있다고 얘기를 하셔요. 한흥 멋태. 네. 한은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슬픔이나 좌절이나 인생에서 겪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흥은 신명이 그 춤 속에 내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는 그 사람의 몸짓의 아름다움, 그리고 멋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그 멋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춤의 움직임, 몸짓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도 다 포함이 되어서 춤 속에 녹아져서 춤이 나온다고 늘 말씀을 하셔요. 우리나라 남성 무용수들의 무용을 볼 때 그 선의 고음이 어떻게 보면은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런 선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 춤의 특징, 한흥 멋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네. 특히 남자 춤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있다고 그럴까요? 아 기계요. 예, 기상 기계. 예. 이 선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춤, 네. 효 이러한 그 마음들이 아마 그런 선들을 만들고 그런 기계로 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남성 춤은 그 춤이 정말 잘 표현되기 위해서는 뭔가 더 품이 있고 우아함을 간직해야 되겠네요.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죠. 아, 그렇군요. 이게 선비의 어떤 기계가 남성 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특한 아름다운 선이 나오는군요. 예. 고려시대에 처음에 예기기관으로 만들어진 게 교방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추었던 교방의 기본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더 창작화 만들어진 거죠. 약간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인 춤, 허튼춤과 덧백이라는 독특한 춤 발사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장식을 하는 이 창작문은 전통 무용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꽃과 나비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무용적으로는 표현을 저희가 따로 해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관객들이 한국 무용에 대해서 전통이 아닌 창작 무용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음으로 해서 저희가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우리 무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데는 즐거움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길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는 이제 예술인의 삶이랑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술을 행하는 본인의 신념과 뜻이 더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대신에 끊어져가는 전통춤의 명맥을 제가 스스로 이거를 지키고 또 발전을 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뿌듯함을 가지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 춤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딱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새롭게 창작을 해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위에 전통춤 선생님들께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셨다면 저희는 좀 더 새롭게 개발도 하고 또 더욱 쉽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창작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젊기 때문에 그렇게 실험하고 네.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전통의 명맥을 잇고 있는 멋진 무용단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설아 여러분들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큼 다가온 가을밤,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휴식 같은 시간이 춘천에 찾아옵니다. 재즈파크 빅밴드 그리고 유열이 비전에는 재즈 멜로디와 함께하세요. 퓨전 타악 공연 상상 그리고 공감을 이끌다가 강릉 단호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 하면 어린아이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에 고정관념을 깨뜨릴 전시회가 원주 문화재단 창작 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감동의 사나이, 파페라 가수 폴포츠와 열정적인 디바 바다가 함께하는 잊지 못할 감동의 하모니, 놓치지 마세요. 인도의 어느 마을에 독특한 원숭이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은 뒤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자그마한 구멍을 뚫어놓는 건데요. 원숭이는 한 번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놓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원숭이만 이렇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욕심이 지나쳐서 원숭이 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임성민의 덧글림,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왔다가 갈거든 가거라. 이가 가도 여름이 되면 누구는 방주수하시라. 예부터 일러 잊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할로 사뿐 유란 해도 채즈 얼개로